최근에 중국 무역 수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어떤 중국의 셧다운이라든지 중국 경제의 뭐 약간 둔화보다는 우리의 그 산업 경쟁력 요인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데이터를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확인이 되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5월 전후에서 어려움을 겪긴 했죠. 성장률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중국 내수가 죽어서 다른 나라들한테 수입하는 게 줄었다면은 우리 수출 말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도 줄고 독일의 대중국 수출도 줄어야 될 텐데요. 주요국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뭐 꼭 비관론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이제 요인으로 분석을 해주시니까 더 어떤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 이제 또 체감이 크게 되는데. 자, 중국 얘기하고 가도 될까요? 하시죠. 네. 마침 자연스럽게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그래도 뭐라 그럴까 세계 경제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구원투수 역할을 살짝 해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번에 너무 안 좋게 나와갖고 수치가 기관차인 건 맞습니다. 세계 경제를 분석을 해보면 네.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한마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뭐 6%, 3% 이런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6%든 3%든 성장할 때 그 안에서 국가별로 어느 만큼 기여했다라고 하는 기여도를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과 인도의 기여도가 절대적입니다. 예, 거의 뭐 절반에 가깝고요. 그러면서 보면 기관차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관차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관련을 해서는 올해 봄 5월 전후에서는 코로나가 이슈였고요.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주택 시장이 조금 걱정스럽고요. 중국이요? 예, 부실 채권 관련해서 주택 시장이 조금 걱정스럽고 조금 더 길게 봐서 올해 겨울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코로나 재확산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고요, 그죠? 그 중국 다 중국 주택 얘기는 예전부터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큰 부동산 회사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뭐 큰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중국 위기론에 있어서 이제 중국 주택 가격 붕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건가요?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것보다는 리스크 자체는 저희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데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안에서 주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놓쳤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금융시장이었습니다. 주택 저당 채권, 그렇죠. 모기지 대출, 우리나라 따지면 주택담보대출을 언더라잉 에셋, 근거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많은 파생 채권과 파생 금융 상품을 미국 금융기관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금융기관들이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 팔았었기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에서 생긴 위기가 도화선이 돼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게 중국 경제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금융이 발달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파생 금융 상품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가 않고 외국 기관의 예전에 홍다 사태 분석 때도 사실은 중국의 금융 시장은 분석이 좀 심플한 편입니다. 직접적으로 대출이 어느 만큼 나갔는가, 대출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인가,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그림자 금융의 사이즈입니다. 그림자 금융의 사이즈는 저희 같은 쪽에서도 추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저희가 요즘에 그 부분을 조금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주택 시장과 관련을 해서는 최근에 회자는 많이 되고 있지만은 뭐 가능성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낮게 보고 있지만 뭐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됐었고 뭐 나가는 곳마다 솔직히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분야는. 그런데 경제를 설명을 하고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저희 팀이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진짜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뭐 그 결과 결과적으로 볼 때 저희가 주요 전망 기관들 중에서는 전망에서는 제일 덜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첫 해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1% 역성장할 거다라고 저희가 사실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실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9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4%로 급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쪽은 3% 보고 있었지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난해 4.1 나왔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저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네. 비교적 일찍 진짜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를 의견을 네. 가감 없이 들어서 저희 전망에 녹여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뷰가 사실은 이런 거였거든요. 뭐 이미 많은 분들은 이제는 아시지만 코로나 첫 해의 봄과 여름만 돌아보셔도 사이클이 한 번에 끝날 거야. 여름이나 가을 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아니었죠. 네. 가을 사이클 또 왔고요. 그리고 이미 그해 상반기에 많은 전문가분들은 스페인 독감 얘기를 하시면서 1년 반 사이에 3번의 사이클이 왔었고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던 거는 두 번째 겨울 사이클이었고 첫 해의 두 번째 겨울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클이 왔었고 여러 번의 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걸 저희 전망에 녹여 넣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왜 갑자기 4%로 전에는 마이너스로 봤다 그 다음에 4%로 높게 봤느냐. 그것은 사실은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 같은 데서 나타났었던 우리는 여전히 다음에 상반기까지도 백신을 많이 못 맞고 있었지만 그렇죠. 많이들 막 이미 돌아다니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뭐 백신은 못 맞았지만 공포감이 줄면서 실질적인 방역의 강도가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결국은 경제활동 회복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까지도 경제성장이 급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저희가 보고 있는 뷰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3년째죠. 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래프를 한꺼번에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요. 네. 3년째 왔었을 때 사이클을 여름만의 사이클, 겨울만의 사이클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지금 글로벌하게 볼 때 2020년 첫 번째 여름 사이클보다 21년 두 번째 여름 사이클이 감염자 수가 더 많았고요. 네. 올해가 더 많습니다. 여름 사이클만 놓고 보면은 이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겨울 사이클도 첫 해 겨울 사이클보다 두 번째 겨울 사이클이 더 많았고 그러면서 보면은 올해 겨울 사이클이 지난해 겨울 사이클보다 감염자 수 측면에서는 더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해석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어차피 경제를 말씀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을 해드리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과 다릅니다. 숫자가 가진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요. 확진자 숫자는 감염자 숫자는 기업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전히 사람들의 경각심은 낮아졌지만 코로나 걸렸을 때 출근하라고 하는 회사는 아직은 없죠. 없어요. 예. 네. 그 정책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네. 일하는 유지된다라고 사람하고의 연관성. 예. 네. 많이 걸리면 출근을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물류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걸로 봐요. 그렇군요. 올해 5월에 중국이 그랬고요. 지난해 겨울에 미국에서 물류난이 생길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 만약에 그런 사이클이 온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은 중국의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샥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반면에 감염자 숫자는 소비 활동에 있어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두려워하시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예, 뭐 식당 가셔도 아시고 그렇죠. 쇼핑몰 가셔도 예. 아시고 네. 감염자 숫자는 그래서 생산에는 중요하지만 소비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정부의 방역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사망자 숫자고요. 사망자.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증병상 포화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사망자 숫자가 뭘까요? 감염자 숫자 곱하기 치명률이거든요. 네. 치명률은 낮죠. 네. 근데 감염자가 수십만 명씩 급등하면 두 숫자를 곱했을 때 결과로 나오는 사망자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 판단으로는 그것은 경제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건 보건. 사회적인, 정치적인, 보건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방역 당국이나 정책 당국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다른 조치들이 변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